미학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10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극의 가장 강력한 정서적 호소력의 수단은 반전과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뭔가 지금까지 왔던 것에 역전될 수 있다는 게 반전이겠죠. 또 무엇인가를 깨달게 된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개인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어떤 주인공이 회장의 손자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커오다가 언젠가 회장의 손자임을 알고 또 자리를 차지하면서 행복하게 되는 드라마적 속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출생의 비밀에 관해서도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이 제일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비극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치가 얼마나 연극에서 중요한지 아니면 드라마에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플롯보다는 성격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격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성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비극은 행동의 모방으로서 행동을 모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극은 행동의 모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자를 모방하는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이는 주어진 상황에 적합한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웅변에서는 정치적 또는 수사적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격은 한 인물이 애매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결심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지 않음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좋아할지 또 싫어할지 그런 것이 드러나겠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는 언설들은 전혀 성격을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드러내는 언어적 표현들은 주인공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의 사태의 진실을 보여주거나 또는 일반적 통념을 개진합니다. 네 번째 요소는 언어적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단어들을 통한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 본질은 운문과 산문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나머지 요소들은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들인데 그 중에서 으뜸은 노래입니다. 시각적 장치는 감정적 매력은 강하지만 시인의 기술과는 좀 거리가 먼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비극의 힘은 공연과 배우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비극이 완전하고 전체적이며 일정한 크기가 있는 행동의 모방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으면서도 전체적인 사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라면 항상 처음, 중간, 끝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형식은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라는 것은 이런 처음과 중간과 끝을 가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사건과도 인과적 관련이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것이 그 다음에 있거나 혹은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반대로 끝은 그 전에 어떤 사건 다음에 필연에 의해 또는 보편적 법칙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기지만 그러나 어떤 것이 그 뒤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간은 앞에 뭔가를 뒤따르고 그 뒤에 뭔가가 잇따라 일어난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중간 전에는 시작이 있었고 중간 끝에는 결말이 있기 때문에 앞에 뭔가를 뒤따르고 뒤에는 또 잇따라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구조는 항상 처음과 중간과 끝이 있죠. 물론 중간에 대단한 클라이막스가 있겠죠. 그러면서 하강 곡선을 내리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은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그것이 하나의 생물이든 또는 여러 부분에 구성된
단일한 물건이든 간에 반드시 부분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렬되어 있어야 하며 또 적당한 크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이처럼 크기와 질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작과 중간과 끝에 크기가 있어야 되겠죠. 또 질서를 이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플롯, 사건의 배열이 중시하다는 것은 여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의 생물은 너무 작던가 너무 커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너무 작으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순간적이어서 경험이 되지 못하며 너무 크면 그것에 대한 관찰이 단일한 경험이 되지 못하여 통일성과 전체성의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중간, 끝이 있을 때 이것은 통일성을 이루고 전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천리나 되는 짐승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체나 유기체의 경우 일정한 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는 한눈에 쉽게 들어오는 정도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플롯에서도 일정한 길이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길이는 기억 속에 쉽게 담을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가 있게 된다면 그것이 전체성과 통일성을 갖추게 되면서 그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 비극 작품의 적절한 크기는 사건들의 시퀀스들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또한 그 반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이때 이 사건들의 변화는 물론 개연성과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단어가 나오죠. 개연성과 필연성.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플롯의 단일성은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주인공의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한 인간의 생애에는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일한 사건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행동에도 무수한 행동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통일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이야기에서 그 행동들을 처음과 시작과 중간을 통해서 다양성 있고 통일성 있게 만드는 거겠죠. 모방적 예술에서는 모방된 대상이 하나이면 모방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행동의 모방인 플롯 역시 하나의 단일한 행동을 모방해야 합니다. 각각의 부분들이 서로 긴밀하게 짜여 전체를 이루어야 하며 따라서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이치가 바뀌거나 재개되면 전체가 일그러지고 망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촘촘히 짜져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건의 배열을 촘촘히 짜가지고 이것이 전체가 하나의 단일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연극을 하는 사람이나 드라마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개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개연성이 무엇일까요? 개연성은 시인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 또는 개연성이나 필연성의 법칙에 따라 일어나리라 기대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과 역사가를 구분짓는 것은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시인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며 더 우수한 것입니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는 데 반해 역사는 특수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보편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개연성이나 필연성에 따라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희극에서는 개인적 사건들로 플롯을 구성한 다음에 비로소 인물들에게 일상적인 이름들을 부여합니다. 비극에서는 과거에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연성에는 다시 말해 신뢰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반 관객들이 개연성이 있음으로써 그 이야기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돼서 감정이입되고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연성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개연성입니다. 시인 혹은 창작자는 운문의 창작자가 아니라 플롯의 창작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방하니까 시인이고
또 그가 모방하는 것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가 역사적 주제를 소재로 택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시인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개연성과 가능성의 법칙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또는 역사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듯이 개연성과 가능성의 법칙에 따라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도 묘사될 수 있고 관객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비극은 하나의 완전한 행동의 모방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나 연민을 일으키는 사건들의 모방입니다. 행동의 모방이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연민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연민이 가장 효과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사건이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날 때 이처럼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따를 때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고 저절로 일어나게 될 때 바로 훨씬 더 두려움과 연민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도 무슨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충격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예컨대 아르고스의 미티스 동장이 그 밑에 축제를 하던 사람 머리에 떨어져 그를 즉사시켰는데 그 구경꾼은 바로 미티스의 암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순전히 우연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원칙들에 의거에 구성된 플롯이 가장 우수한 플롯입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획된 것으로 만들어진 이 플롯들이 상당히 우수한 플롯이란 겁니다. 플롯은 단순하거나 아니면 복합적입니다. 왜냐하면 플롯이 모방하고 있는 실제 생활 속의 행동들이 이와 비슷한 구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일하고 지속적인 행동을 단순한 플롯이라 부릅니다. 운명의 변화가 반전이나 깨달음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복합적 행동이란 변화가 깨달음 혹은 반전에 의해 일어나거나 혹은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합쳐져 일어날 때의 행동입니다. 반전과 깨달음은 플롯 구조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필연성이나 개연성에 의해 앞선 사건들을 뒤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하고 느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왕에서 어떻습니까? 예언이 있었죠. 분명히 이 아들은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원인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필연성이나 개연성에서 앞선 사건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앞뒤의 사실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과 단순히 연속하여 생기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의 반전은 행동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듯이 개연성과 필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에서 어떤 사람이 오이디푸스를 기쁘게 하고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려고 오지만 그는 본의 아니게 오이디푸스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죠. 이 어머니는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역시 자기 눈을 파고 방랑의 시간을 걷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란 문자 그대로 무지에서 알무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인물들 사이에 친밀하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생겨납니다. 오이디푸스에서 보듯 가장 효과적인 깨달음은 반전과 직접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누가 테베의 역병을 가져다 주었느냐? 바로 오이디푸스가 그 원인을 찾으려고 예언자를 보내고 그랬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반전이 되고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반전과 깨달음이 같이 공존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겁니다.
자, 플롯과 행동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깨달음은 사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연극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전과 결합된 이 깨달음이야말로 연민과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비극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건들의 모방인 것입니다. 행운과 불행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런 상황들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처럼 반전과 깨달음은 놀라움으로 이어집니다. 플롯의 세 번째 요소는 고통의 장면입니다. 고통스러운 장면은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대에서 일어나는 죽음, 심한 육체적 고통, 부상, 기타, 그와 비슷한 종류들의 것입니다. 자,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비극적 운명을 맞는 주인공입니다. 우수한 비극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고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연민을 일으키는 사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점이 비극 예술의 특징입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두려움과 연민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제시하는 것이 비극 예술의 특징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 행운에서 불운으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두려움도 연민도 일으키지 않고 오직 거부감을 줄 뿐입니다. 둘째, 성질 나쁜 사람이 불운에서 행운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비극 정신에서 멀리 떨어질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동정심도, 연민도, 두려움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셋째, 극악무도한 인간의 추락을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 플롯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연민이나 두려움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부당하게 불운을 겪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의 불운에서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민도 두려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플롯은 단일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을 많이 하니까 코에 이렇게 간질간질하네요. 불운에서 행운으로 변화해서는 안 되며 행운에서 불운으로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행운에서 불운으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행운을 맞다가 불운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비극적인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극적 사건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두려움과 연민의 효과는 무대의 시각적 장치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건들의 내적 조직 자체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플롯이 사건에 보이지 않고 다만 그에 대한 대화를 듣기만 해도 관객이 두려움에 몸을 떨고 연민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듯 구성되어야 합니다. 비극적 사건이 가깝거나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난다면 가령 예를 들면 형이 아우를 죽이려 하든가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든가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든가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가 하면 이런 상황은 시인이 추구해야 할 좋은 소재입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게 되죠. 또 메데아는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사건들이 비극의 소재로 잘 다뤄지고 있습니다. 옛 시인들이 사용한 방식이기도 하지만 우선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공들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행동을 저지릅니다. 메데아가 자기 아이들을 죽이는 방면에서 에우데피데스가 썼던 방법입니다. 둘째로는 행위자들이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무서운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친척 관계 혹은 친구 관계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도 보면 자기 딸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갖게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잘 알고 행위를 하려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네 번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저지르는 찰나에서 중요한 일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결국은 뭔가가 비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위는 저질러지든가 저질리지 않든가 둘 중 하나이며, 행위자들은 그것을 고의로 하거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으로 더 좋은 방식은 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몰라서 저지르고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불쾌한 것이 없으며 발견은 강력한 효과를 자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좀 20분 정도 해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끝낼까 하고, 다음에 인물의 정형화나 그런 것들은 기회되면 하는 걸 하고, 이 두 강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시작에서 충분히 알아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부터는 연극이란 무엇이고 또 연극의 어쨌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번 학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